자, 두근두근 내 인생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요. 204페이지 단원의 마무리부터 보겠습니다. 1학기 때 배웠던 서정갈래와 서사갈래, 그것에 이어서 극갈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장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문학의 갈래와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인간이 쓴 글로 된 모든 것들이죠. 그때 이 문학들을 특징에 따라서 보편적인 원리를 갖고 갈래한 것이 바로 문학의 장르가 되겠습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것은 창작할 때부터 나누었다기보다는 문학이 생겨났을 때 그 이후로 축적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고 일정한 기준을 갖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들은 서정적 특징을 갖고 있고 서사적 특징도 같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서사적인데 극갈래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네 가지 갈래로 분류하여서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정 갈래를 보시면 노래하기 장르에 속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서정갈래는 주관적인 정서, 감정들을 노래한 것이고 누구의 것을 노래했냐, 누가 주체가 되어서 노래하느냐를 봤을 때 괄호에 들어갈 것은 시적 화자라는 개념이죠. 시적 화자는 비슷한 말로 우리가 서정적 자아라는 개념을 익혔고요. 이 서정적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시인은 자기의 캐릭터를 드러내기보다는 서정적 자아의 입을 빌어서 노래합니다. 그렇고 그 노래할 때 말소리나 어구의 반복이라든가 음보를 일정하게 준다든가 혹은 글자 수, 우리가 시조에서 본 것처럼 세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한다든지 사음보를 반복한다든지, 즉 한 줄에서 네 번 끊어 읽는다든지, 혹은 민요시에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를 반복한다든지 하면서 바로 시의 중요한 운율이 형성되게 되죠. 운율이라는 것은 한자로 운과 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가락이 되겠고 보통 리듬이라는 외래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운율, 리듬, 가락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노래할 때 굉장히 짧은 형식이기 때문에 심상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심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되죠. 그래서 그 정서를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하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쓰인 언어들은 보다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지시적이거나 설명적이거나 사전적 의미를 쓰기보다는 시인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상징을 통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노래하기 장르가 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웠던 종탑 아래에서와 같은 서사갈래는 이야기하기 장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꾸며냅니다. 우리가 서사갈래의 특징 5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허구성, 진실성, 개연성, 사실성, 산문성 이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서사갈래에서 중요한데요. 서사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현실을 배경을 반영해주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이야기, 일어났음직한 이야기, 있음직한 이야기, 이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예요.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 사실과 근접했을 때 사람들은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정말 진짜 현실 같다. 내 옆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 소름 돋게 현실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기 장르에서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사갈래에서 개연성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서사갈래에서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죠. 그게 바로 인물과 사건과 배경입니다. 그래서 종탑 아래에서도 나와 명은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음직한 소년, 소녀의 이야기였고요. 어,
6.25 전쟁이라는 배경에서 전북 익산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평화를 알려주는 종소리를 듣는 종탑이라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이야기를 독자들은 따라가면서 몰입을 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지켜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전개되는가 봤을 때 갈등이 있어야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심리의 내부, 주인공 인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외적으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있죠. 종탑 아래에서의 나라는 소년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사건들을 전개시키는 것처럼 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게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건들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에도 들어가고 바깥 사건도 해설해주고 묘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그 사건들 전개되는 방식, 묘사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제를 향해서 특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극갈래와 서사갈래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이 물론 같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극갈래는 보여주기 장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야 돼요. 눈앞에서. 그래서 생각한다든가 상상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건으로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극갈래는 일단 종합예술의 대본이 되겠고,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 무대 장치적인 요소, 음향 효과, 카메라 워킹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공연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장르는 연극과 영화가 있습니다.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고요.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죠. 우리가 배우게 될 두근두근 내 인생은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나리오, 즉 영화라는 장르는 19세기에 생겨난 신생 장르입니다. 19세기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카메라가 등장하고 영상기가 등장하고 녹음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있었던 인간의 연극,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생겨난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공부할 때 희곡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사건들이 현재형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극갈래에서는 대체로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해결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주제가 제시됩니다. 주제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비극인가, 희극인가. 이것은 주인공의 운명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끝났을 때 모든 인물들이 해피하게 끝나는가, 해피엔딩, 아니면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주인공인 내가 결국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주인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주인공이 부모에게 남겨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비극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결국 끝에 가서 마무리 단계에서 제시가 된다.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냐에 따라서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술자가 없으면 누가 전달하느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이야기가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갈래는 나는 사랑함을 느꼈다. 라는 생각은 현재화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의 입을 통해서 대사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사랑해.
라는 대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한다면 가서 포옹한다든지 혹은 사랑해라고 하면서 막 도망간다든지 사랑해라고 하면서 가볍게 입맞춤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보여주기 갈래인 극갈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술갈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교술갈래는 직접 제시해주는 그런 갈래입니다. 다른 문학갈래, 서정, 서사, 극에 비해서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즉 서정갈래는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임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교술갈래는.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있고 인물, 사건, 배경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술갈래에서는 일기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지 굳이 사건을 만들고 정교하게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갈래처럼 행동지심은 무대장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술갈래는 글쓴이가 시적 화자나 서술자, 등장인물 같은 거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경험, 생각, 느낌 이것을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갈래나 극갈래가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라면 교술갈래는 직접 말하기 기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술갈래를 자기 고백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개성이라고 하면 글쓴이가 가진 가치관, 철학, 인생관 같은 것들이죠. 인생은 살만하다, 혹은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 비극적인 측면, 혹은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술갈래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향기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교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문학의 갈래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교술갈래죠.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제작하고 있는 게 바로 교술갈래라고 할 수 있죠. 일기 하나로 세상에 길이길이 남은 소녀도 있어요. 안내의 일기. 혹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써서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신 분이 있죠. 난중일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일기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의 일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학 갈래에 속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자기 고백을 한다면 교술 갈래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로 희곡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일상 하고서 등장인물 나 그다음에 주변 인물 누구 줌 수업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극갈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서사 갈래를 한다면요. 서술자를 취해야 되겠죠. 내가 서술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나를 17살 언니를 관찰하는 7살짜리 꼬마 이렇게 서술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7살짜리의 눈으로 17살짜리 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쭉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 47살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되어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서정갈래로 한다면 운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일상하면서 라임을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운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 그랬는데요. 문학 작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야기하기 장르에서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구성, 문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왜 이런 구성을 취했는가? 왜 이 이야기가 앞에 왔고 중간에 이게 오고 뒤에 이것이 오는가? 혹은 왜 이 단어를 썼는가? 등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는 앞과 뒤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인과적인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설에서 복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복선은 뒤에 나올 사건의 실마리를 앞에서 슬며시 제시해서 밀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그 종소리가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이고 결국 결말에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끝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마 얘기를 슬며시 해주는 것은 이 아이가 그저 지나가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뒤에서 다 실현되고 의문점이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문학에 잘 짜여진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들은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이 인물이 왜 나왔지? 짝눈이는 왜 나왔지? 딸고마는 왜 나왔지? 왜 이 아저씨는 이렇게 종치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다음 나는 어떤 아이였지 원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경. 왜 하필 전라북도 익산이냐, 경상북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왜 앞에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왜 하필 이런 문체를 썼고, 왜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명은이가 아니라 소년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김애란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아버지와 어머니는 17의 나를 가졌다. 올해 나는 17이 되었다. 내가 18이 될지 19이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그리고 나는 무럭무럭 늙는다. 누군가의 한 시간이 내겐 하루와 같고 다른 이의 한 달이 1년쯤 된다. 이제 나는 아버지보다 늙어버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의 얼굴을 내게서 본다. 나는 내가 34이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본다. 오지 않은 미래와 겪지 못한 과거가 마주본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는다. 17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34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온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